자, 안녕하세요. 북스일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료와 관련된 내용 할게요. 여기 이제 파란 책하고, 노란 책,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녹색 책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 사료는 그 당시 역사 교재의 그 자료로서 쓰이지만 또 사료학습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교수학습 내용에 사료학습이 없고 그냥 사료학습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료학습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볼게요. 이 사료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좀 깊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면 강의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0페이지 볼게요. 자, 요 앞부분에 이제 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앞부분 이제 건너뛰고, 그 중간에 시험 나오는 부분들만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 그 사료의 내용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기보다는 편집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료가 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실들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한 것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어, 기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가 개입되면 당연히 해석과 관점이 개입이 되죠. 예. 그리고 이 해석과 관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정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편견이나 어떤 의도적인 왜곡도 있어요. 예, 편견이나 의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료를 접할 때 이 사료 내용을 다 믿어서는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역사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료 진위와 신뢰성을 가리는 사료 비판 과정이 중요하죠. 자, 이 사료 비판 과정은 따로 파란책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외적 비판, 그 다음에 문맥 비판, 자, 요런 것도 있는데 요런 건 좀 뒤있다가 좀 강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를 이제 사료할 때 이런 같은 사료의 성격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사료들을 선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또 개입될 수밖에 없죠. 교사의 역사인식과 관점도 작용되죠. 그래서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사료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거나 평가의 차이가 있는데, 자, 심지어는 사료 내용 자체가 다르거나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원래 기록자들이 그 기록을 할 때 자기 평형대로 자기가 이제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나 그 다음에 역사 교사가 그걸 받아들이고 학생들에 가르칠 때도 어떻게 되죠? 예, 이걸 자기 주관적인 편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평가도 왔다 갔다 해. 자,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똑같은 그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어떨 경우에는 그 표현 방법이 달라. 이 서술 방법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컨대부터 나오는데요. 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유학자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정제된 언어로 서술된 방면에 승려인 이런이 펴낸 삼국유사는 전해드는 표현을 그대로 싣고 있다. 자, 요때 전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전부터 구전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죠. 구전. 정제되는 것은 이 구전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좀 유교적인 표현에 따라 맞게 쓰는 거야. 합리적인 어떤 유교 사관에 따라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증왕 관련된 예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사에도 좀 나오죠. 자, 지증왕의 자, 예를 들어 지중왕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 삼국사기는 왕이 몸집이 크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돼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왕의 은경이 길이가 1척 5천이나 되어 배우자를 얻기 어려워 사자들 3도에 보내어 구였다. 이렇게 쓰였죠. 자, 이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느 쪽이 더 구전에 가까웠겠어요? 삼국유사가 구전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생각해서 왕의 은경이 1척 5척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중에. 근데 고대인들은 당시 왕의 은경이 크면 그만큼 왕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냐면 것을 만들었고, 자, 삼국유사는 그것을 전해온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고, 삼국사기에 볼 때는 이거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요거는 실제 왕의 은경이 그만큼 큰 게 아니라 왕이 몸집이 크고 담력이 있다라는 걸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한 거죠. 팩트 측면에서는 삼국사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삼국유사가 나름대로 의미도 있어. 왜냐면 고대인들이 사유 방식을 알 수 있잖아. 네. 고대인들이 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삼국사의 삼국유사도 각각 다른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자, 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역사 간에 그 서술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인 경우가 많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술 안에서도 그 평가 내용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되게 평가할 때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 보면 어, 그 십자군 전쟁에서 보는 관점을 유럽과 이스라엘 기록사에서 차이가 있고요. 몽골의 정황성 선별체에 대한 평가도 그 기록에 따라서 서술 기록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임진왜란 때 이제 국가적 위기에 관한 이순신의 평가도 또 달라. 여러 예도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심지어는 아이고. 자, 심지어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조선을 구한 영웅으로 알려진 이순신에 대한 평가도 당시 사료인 선조실록과 유성룡의 진비록사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게 뭘까요? 일단 선조실록은 누구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선조 입장에서 기록한 거야. 선조의 어떤 발언이나 동선에 따라서. 근데 이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좋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고 하니까 자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심 같은 것들이 느꼈나 봐. 그래서 그 선조실록에 보면 이순신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해요. 근데 이에 반해 유성룡의 진비룡은 이순신의 그 형의 친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을 되게 호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 그 사이에도 이런 똑같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세 번째 밑으로 좀 볼게요. 예. 자, 논쟁이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사료 학습할 때 교사는 자신의 역사인식과 들어맞거나 미리 정해놓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죠. 이건 뭐 자신의 역사인식하고 들어맞는 또는 수업 목표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예. 자,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료는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뭐냐면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사료 내용이 또 모순된 관점이 달리할 경우 교사는 이 사료를 수업에 사용하기 앞서 내용의 진을 물론 사료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교사의 역사 지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논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사료 학습할 때 자신의 역사 인식과 수업 목표에 따라서 적합한 사료나 아니면 배제하는 사료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내용이 모순된 관점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교사의 전문적 역사 지식이 있어야 돼. 전문적인 역사 지식이 없는 교사들은 그걸 할 수 없겠죠.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을 읽어주거나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관련돼서 사료 학습에서 사료 선택에서 교사의 역할 이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기출에서 한번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료 출처인데 사료 출처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예, 쭉쭉 넘어가서 사료 활용은 각자 보시고 거기에 이제 사료 활용 부분에 좀 뒤에 부분만 좀 볼게요. 뒤에 부분만 145페이지. 자, 145페이지 보면
자,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요 문장은 145페이지 두 번째 문장 있죠. 특히부터 해서 좋다까지. 요거는 사료학습의 장점이야. 사료를 이용했을 때 어떤 장점도 있는가, 요걸 이제 기술해 놓은 건데, 사료학습 장점은 뒤에 파란 책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노란 책에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네요. 예.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 사료학습 장점으로서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 인식을 보이는 사료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예. 자, 이를 위해서 큰 차이가 있거나 서로 반대되는 평가나 관점을 가진 사료가 존재할 경우 양쪽을 모두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비교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는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교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장점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사료학습은 동일한 내용이 주요하게 반복된 걸 방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다양한 사료를 접함으로써 개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뭘까요?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다양한 사료를 접한다. 그러면서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요걸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료학습의 장점 할 때 요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사료 학습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료 선택이야. 적절한 사료 선택. 예. 그게 이제 중요한데,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기출에. 그래서 기출 문제에 적절한 사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기준이 되게 다양해요. 예, 좀 보면,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기준을 보면 학습 내용과 관련이 깊어야 된다. 그래서 학습 과제나 문제 해결에 알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도움이 되거나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뭐 장점을 쓰시오, 호용점을 쓰시오, 효율적인 방법, 호용점을 쓰시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그 역사적 사고나 역사 의식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뭐 쓸 게 없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애들 보면 왕권 강화, 뭐 중앙 집권 강화 쓰잖아요. 물론 대부분 틀리지만 그 중에 한 20~30% 맞거든. 왜냐면 그 키워드가 있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사고력, 뭐 역사 의식 양성 이런 것들 쓰시면 웬만해서 제 볼 때 3개, 4개 중에 1개는 걸려들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에 이제 맞춰가지고 학생의 능력이나 발달 단계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분석, 해석 등의 활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사료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도록 교재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선택이 되죠. 그래서 학습 주제나 수업 내용에 관련 있거나 거기에서 포함된 역사적 사실을 다른 사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사 주제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교재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뢰성 측면에서 사료의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해 그 신뢰성이 확인된 사료를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시기, 작자,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뭐 한단곡이라든지 한항세계 같은 것들. 지금 이게 뭐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돼 있지 않은 그게 미지수인 그런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신뢰성이 부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자, 번역된 사료의 경우에는 번역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내용이 부자연스럽게나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은 번역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 사료 선택 관련된 내용은 이 파란 책뿐만 아니라 노란 책에도 있어요.
제가 뒤에 이제 좀 노란책 강독을 이제 또 할 텐데 이 노란책에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보기로 하죠. 대부분 겹쳐 있지만 몇 개 빠진 게 있어. 자, 그러면 사료학습의 문제점 볼게요. 사료학습의 문제점. 예. 자, 사료학습 문제점 보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료들은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용하면 학생들이 탐구 활동이 힘들지만 수업에도 흥미를 읽기 쉽다. 그래서 그 사료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료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요즘 사용하는 용어나 서술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한국사라든지 동양사는 주로 뭐예요? 원사료가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외국어로 되어 있어. 자, 그걸 그대로 제시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번역돼야 되겠지. 번역돼. 근데 번역된 사료도 문제는 한국사 사료 같은 경우에 한자식 표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사 자료들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문장들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어.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것은 사료를 번역할 때 역사학자들을 위해서 번역한 거지.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역사 교육을 번역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료들을 접할 때 교사들은 역할이 뭐겠어요? 이게 사료가 어려울 때는 자, 이거는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도를 표현하여 바꾸는 편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 원사료를 제시하거나 그냥 원사료를 번역한 직역문 있죠. 직역을 제시한 것보다는 의역된 사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역된. 애들이 그 수준에 맞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 국제 아시죠? 예, 대한민국 국제 보시면 원래 대한민국 국제의 그 원문 사료, 번역 사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사료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어렵게 한자 글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교과서에 보면 이게 깔끔하게 번역돼 있어. 교육입국 조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걸 보고 이제 교과서 편집자들이 의역을 한 거죠. 얘들 수준에 맞게 현대어에 맞게 의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료에 어려움을 느낄 때는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한 표현으로 바꿔서 편집을 해라.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을 그 해결 방안을 말한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사료가 역사적 사실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사료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때 이제 학생들이 교사가 할 것은 교사가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배경 지식에 대한 시대적 어떤 배경상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사료 학습 과정의 문제점과 교사의 대응 방안,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어요. 이게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실제 그 수업에서 사료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강의 수업에서는 교사의 설명을 뒷받침한 자료를 활용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탐구식 수업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사료를 수집하고 해석과 역사 서술을 한다. 자, 여기에서 탐구식 수업이 나오는데 탐구식 수업하고 사료학습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료학습 할 때 많이 쓰이는 게 탐구식 수업이야. 그래서 탐구식 수업과 사료학습과 연결된 기출문제가 예전에 몇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출문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밑에 문장을 보세요. 자, 다른 모든 수업과 마찬가지로 사료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흥미를 일깨워 사료를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자,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역사 교재를 비판적으로 읽기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판적 읽기라는 예, 비판적 읽기라는 그 학습 모형이 나오죠.
예, 요거. 그래서 비판적 읽기 모형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요거는 아직까진.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비판적 역사 읽기 모형의 그 사료 학습 모형은 여기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 출제할 때 채점하기 좋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사료단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습 모형이 사료 학습의 학습 모형이 비판적 읽기 모형과 그 하나가 또 그냥 노단책에 좀 있지만 노란책에 학습 모형이 있어요. 이건 좀 기출대 2번 출제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비판적 읽기 모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비판적 읽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은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사료 탐구와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를 이제 하기 위한 그 내용들인데 이때 이제 비판적 읽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형점이 있는가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유형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료탄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건데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 달리 설명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원사료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있잖아.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판적 읽기의 유용성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그 문장은 비판적 역사 읽기 단계야. 예, 학습 단계요. 예.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역사 지식 생산을 위한 가설을 세우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가설과 관련된 사료 수집과 해석 단계로 연결될 수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가설 설정 단계, 두 번째로는 사료 수집 단계, 세 번째로는 사료 해석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그 사료 수집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사료 수집 단계는 학생들이 역사 연구 탐구 경험 정도에 따라 달리 구성한다. 자,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관련 사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사료를 교사가 직접 제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사료 탐구 단계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사료 해석 단계 있죠. 또 사료 해석 단계. 자, 사료 해석 단계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사료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내적 논리를 정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른 사료와 비교를 통해서 여러 사료 내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료 자체의 내적 논리의 정확성 여부뿐만 아니라 만약에 한 사건 한 인물에서 다른 그 사료들이 있다 하면 그 사료들을 이제 서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두 개의 사료를 서로 비교 검토하는 것을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교차 분석. 사료 비판에서 이 교차 분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역교론 책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 밑에 사료 학습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인지해 두시고 예, 뒤에 넘어가서 보면 자, 쭉 넘어가서 그림 1과 관련된 아까쯤에 그 사료 학습 과정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사료 학습 과정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실질적으로 이런 앞에서 언급한 그림 1에 같은 사료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정상의 진도, 시험 출제와 평가, 급하게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때문에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사료학습 사용 수업은 쉽지 않다. 아주 특별한 수업이죠. 시간적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야. 예.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수업은 사료를 활용하는 그 능력을 단계적으로 훈련하거나 사료 활용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건데. 예컨대 사료의 본질이나 사료 비판,
사료 해석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선행돼야지만 이렇게 교사 도움 없이 또 독립적 사료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현실적 이등 그림 1 같은 사료 학습이 어려운 점은 시간적 여건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학생들 수준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야지 가능한 거지. 요런 거를 현실에 그대로 실행될 수 없다. 자, 그러면 교사는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따라서부터 나와요. 따라서 자, 이게 이제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거죠.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보면 교사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당겨지고 이때 교사의 역할을 뭐 할 것인가 이렇게인데 아마 이제 학생의 활동보다는 이 시험 자체가 교사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이 어떤 건가를 묻는 건 좀 당연한 건 같긴 한데 이걸 중점적으로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를 해석할 때 검토해야 하는 측면들을 지도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교사가 선택하고 조직한 몇 개의 사료와 질문 구성된 학습 활동이나 사료들 교재로 채택한 문단식 수업을 통해서 또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학생들에게 학습적 사고를 자극하는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림 1같이 사료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습적 사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인드맵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사료학습 부분과 관련돼서 논한책이 있어요. 논한책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논한책은 잘 읽진 않아요. 그 논한책은 최근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근데 원래 초창기 때 그 역경원 책은 논한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도 논한책이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논한책만 달달 외우면 됐고 그 파란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이게 아마 2002년도 정도 해서 나올 거야. 이거 01년까지는 없다가 02년 때부터 파란 책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고 한 3수할 때 그 파란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 책이 한물간 책이긴 하긴 하는데 가끔씩 그 사료학습 관련된 부분에서만 좀 나와요. 그래서 노란책을 공부하실 때 그 발췌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료학습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뒤에 이제 교실 대화 구조 있죠. 요 두 개 부분은 발췌독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책 부분은 좀 발췌독을 할게요. 자, 노란책을 이제 넘어갑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예. 노란책. 자, 여기 보면 이제 노란 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몇 페이지야? 아이고. 368페이지 펴보세요. 368페이지. 자, 그 368페이지에 그 사료 선정 부분이 있어요. 사료 선정 부분. 자, 사료 선정 부분인데 요거는 그 어디야? 남색 책하고 그러니까 녹색 책의 사료 선정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기출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돼 있고. 근데 이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녹색 책에 있는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노란 책에 있는 내용들만 그 부분들이 또 있어요. 또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오히려 더 자세해요. 왜냐면 논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더 자세하거든요. 노란 책 내용이요. 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료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려할 것은 그 사료 가치의 성과 형태, 교재와 목표 내용,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 지역성, 교과의 능력을 고려해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목표성을 볼게요. 자, 목표성 측면에 보면 사료는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선정해야 된다. 예.
특히 이제 역사적 사고와 역사 의식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료를 선정해야 된다. 이게 목표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란책이 없는 내용이, 그러니까 녹색책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녹색책이 없는 내용이. 그래서 녹색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료 선정 기준만 나오지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표성 측면 사료 선정을 써라. 내용성 측면 사료 선정을 써라. 이렇게 하면 요 맞게 목표성 내용성에 맞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한된 문제 형태로 나오면.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사료는 현실 내용을 직결된 것으로 학습과제나 문제 해결에 알맞는 걸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료는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게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원사료인 1차 사료나 어려운 한자를 제공해 준다. 자, 이런 거는 뭐에 안 맞는 거야? 능력과 능력의 발달성, 능력과 그 발달성이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료는 역사가에 의해서 그 가치와 증빙성이 인증되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가에 의해서 판정되지 않는 사료는 사료적 가치 여부를 판단이 어렵다. 가치와 증빙성이에요. 가치 증빙성. 예.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료의 시기와 작자, 그 다음에 출처가 분명한 걸 정한다. 이거 근원선이에요. 근원선. 근데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이건 녹색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원성보다는 신뢰성이라고 하죠. 신뢰성. 예. 그래서 신뢰성이 좀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왜냐면 이 논란책은 그 후에 이제 그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최근 책을 기준으로 이제 하면. 자, 하여튼 요 근원성에 되어 있지만 녹색책은 신뢰성에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을 좀 볼게요. 정확성은 문헌 및 문서 자료는 학습자의 능력에 고려해서 번역된 권위는 단행본이나 문구판을 선정해야 하며 번역의 정확성을 고려해야 된다. 정확성 있죠. 정확성.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보면 사료는 문장에 의해서 서술된 자료에도 비서술적 자료와 보조과학적인 자료를 선정하는 것도 활용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서술적 자료라는 것은 성문적인 자료가 아닌 거야. 우리가 유물, 유적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속하죠. 예. 그래서 유물, 유적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 보조과학적 사료 선정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건 뭐냐면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거를 좀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뭐 탄소 연대 측정해갖고 이 사료가 뭐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없는 사료들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도 이제 보조과학이죠. 그리고 일식과 월식의 형상들도 삼국사기 기도를 통해서 또 이걸 시뮬레이션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다 보조과학적 사료예요. 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다양한 사료를 이제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성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료 개발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 나온 부분만 볼게요. 사료 활용 방법부터 이제 보죠. 요게 이제 또 기출에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예. 하나가 이제 분산적 접근 방법과 또 하나가 단원적 접근 방법이야. 그 명칭도 정확히 기억을 해 주세요. 분산적 접근 방법 또는 주제 접근 방법, 단원적 접근 방법이죠. 자, 거기 보면 분산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연간 지도 계획에 따라 통사학습 과정에서 본시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사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활용하여 계속 본시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강의 수업하면서 왕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훈효10조를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분산적 접근 방법이에요. 아니면 성종 때는 시무 28줄 얘기하죠. 예, 인용함. 이것도 이제 뭐냐면 분산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좀 체계적인 건데 여기 두 번째 방법은 단원 접근 방법이죠. 또 하나의 사료 접근 방법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단원 접근 방법이라고요. 자, 사료를 그 주제로 하여 사료를 중심으로 그 시대적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도 함으로써 역사적 태도와 능력을 기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방법이죠.
자, 이거는 독립적인 어떤 수업 모형이 있어야 돼요. 예, 체계적인 어떤 모형,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시를 몇 개 차시를 묶어서 그냥 사료학습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야. 예, 단원적 접근 방법은.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그 분사 접근 방법과 단원적 접근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분사적 접근 방법은 본시 수업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3단계 도입 전개 정리 과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도안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일반 수업에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에 있어서 본시 학습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몇 분간 활용하여 본시 수업에 전개함으로써 교재의 평면적인 내용을 보충 심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일반 수업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업 모형이나 지도안은 필요하지 않는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원 접근 방법 볼게요. 단원 접근 방법은 다른 한말로 주제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주제 접근 방법.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단원 접근 방법, 즉 사료학습 그 자체를 한 단원을 설정하여 사실탐구와 의미탐구를 하도, 즉 역사 연구 방법을 교육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료학습 방법으로 연중 4에서 6회 정도 실시할 연구 방법을 체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사료학습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사적 접근 방법과 다른 수업 모형이 필요해. 이거는 독립된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노란책에서는 이런 사료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뭐냐면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원 접근 방법과 분산적 접근 방법 그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러면 단원 접근 방법에 따라서 만든 수업 모형을 보죠. 여기 뒤에 보면 뭐 수업 모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할게요.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강의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네, 50번. 자, 50번. 적으셨죠? 예. 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6번을 보세요. 11-6번. 자, 여기 이제 그 11-6번을 보면 사료학습의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 문제가 두 번이 나왔어. 01년 문제하고 09년 문제에 요 절차, 본시 수업 모형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료 부분 나오는데, 요거 이제 좀 볼게요. 아, 잠깐만요. 이게 나왔나? 아, 헷갈리네. 예. 그, 아, 제가 착각했어요. 거기 그 페이지가 아니라 11-5번이네. 11-5번.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몇 페이지냐? 376페이지인데 375페이지다. 375페이지에 그 사료학습의 절차 있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부분이 두 번이 나왔어.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먼저 사료학습의 단원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사료학습이나 단원 설정하고 사료 선정하고요. 사료 선정 기준은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 자, 진단 검사는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이제 것들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관심도와 흥미도, 기준 학습도, 학습 능력, 요구도.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고, 그다음 지도 계획은 이제 목표 설정, 과제 분석, 사료 준비, 지도안 작성, 유의점, 시간 배당 이렇게 있고, 지도 과정은 목표 제시, 뭐 사료 작성 제공 방법 제시 뭐 등등이 있어요. 평가가 여기 있고요. 자, 각 단계들의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 어디 많이 나오냐면 진단 검사 부분이 많이 나왔어. 진단 검사. 네, 그래서 진단 검사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09년하고 01년에 나왔어요. 이게 1년. 02년, 09년과 01년. 01년은 아마 01년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문제를 처음 볼 때 이 문제 풀었거든요. 임용시험 볼 때. 그래서 요 사료학습 절차 도식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앞부분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있어요. 뭐 그 1단계에서 뭐하고 2단계에서 뭐하고 3단계에서 뭐하고 4단계 뭐하고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 논란책을 거의 안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중심으로만 그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사료 분석 그 관련돼 가지고 그 파란 책 내용 있죠. 이 파란 책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파란 책 내용을 이제 뭘 보시냐면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사료 분석하는 과정이 있죠. 내적 비판, 외적 비판.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게 예전에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 파란 책이 있어요. 사주 비판 그 과정들을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이게 쭉쭉 넘어가서 제가 앞부분에 적어놨는데 자, 그럼 파란 책에 보시면 여기 이제 페이지가 45페이지 거야. 예, 파란 책 사료 비판 방법이 있어요. 자, 펴보셨죠?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료를 분류할 때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일단 그 앞부분부터 볼게요. 여기 앞부분도 나와 있네요. 예, 44페이지. 사료 분류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성문성, 목적성, 동시대성. 예. 자, 성문성이란 뭐냐? 이건 문자로 쓰여 있느냐 안 쓰여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문자 자료냐 비문자 자료냐 이렇게 있죠. 그 관련된 밑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목적성은 그 밑에도 있지만 자, 일단은 이 사료가 만들 당시에 목적이 있느냐 없냐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신석기 시대나 뭐 중석기 시대 때 폐총을 만들죠. 조개 더미를. 자, 이게 일상적 생활을 위해서 만든 건데 요거는 처음 만들 때 이것은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게 아니죠. 생활 쓰레기인데 나중에 뒤져보니까 이게 유적이 되고 뭐냐 기록물이 되는 거야. 이럴 경우. 근데 스핑크스 같은 피라미드는 후대에 이걸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의도를 가진.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동시대성이에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동시대성. 자, 동시대성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1차 사조와 2차 사조를 구분하죠. 1차 사조는 어, 여기 보시면 그 안에 담겨진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유물이나 쓰여진 저작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사조고요. 그리고 1차 사조는 역사가에게 원론적인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자료고 역사가 해석을 하는데 기초적인 정보가 되죠. 그래서 1차 사조들은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현장에 성지에 지닌 거, 용의주도의 계획을 만든 거, 당시 기술적인 설명문 등등 있고 그러면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설명이나 판단, 견해, 의견들이 담겨있는 사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2차 사료예요. 예. 그러니까 1차 사료가 직접적인 증거를 하면 2차 사료는 상황적 증거야. 그러니까 1차 사료는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쓴 근데 반해서 2차 사료는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에서 여러 자료를 분석한 쓴 상황적 증거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1차 사료가 그 목격자의 생산 증거라고 한다면 2차 사료는 전해 드는 전문 자료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차 사료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직접 쓴 거인데 반해서 2차 사료는 한 번 건너서 듣는 거야. 건너. 그러면 전반적으로 신뢰성 측면에서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 중에 어느 게 더 그 정확할까요? 당연히 1차 사료죠. 왜냐하면 1차 사료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 적어 놓은 거니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1차 사료와 2차 사료가 그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차 사료를 믿어요. 자, 예를 들어 삼국지 위지동의전하고 기록하고 삼국사기 기록이 내용이 달라. 그러면 그 학자들은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중국 측 기록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삼국지 위지동의전 기록을 더 신뢰해요. 왜 그럴까요? 삼국사기가 우리나라 기록에서 그건 아니고 삼국사기 기록은 삼국시대가 끝난 후 길게는 1000년, 짧으면 5, 60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2, 300년 뒤에 5, 600년이죠. 5, 600년 뒤에 쓰여진 거죠. 근데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그 당시 이제 4세기 이전에 진수가 직접 목격하진 않았더라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서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 기록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여기 기출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보통 1차 사유, 2차 사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두 가지 경우야.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지만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죠. 예, 특히 삼국사기가 제일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래됐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 존재했던 시기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1차 사료가 아니라 2차 사료죠. 근데 종전에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근본이 됐던 1차 사료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차 사료로서 활용해요. 예, 간행사.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기출이 나왔던 건데, 활용에 따라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 예를 보면 활용에 따라서 1차 사유와 2차 사유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예컨대 조선 후기의 시작자인 유독궁의 발해고를 발해의 역사나 지리를 연구하는 데는 사용한 다음에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 사유가 되죠. 근데 유독궁의 학문이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이용했다면 이게 무슨 사상이 1차 사유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뭐 김부식의 어떤 삼국사기를 김부식의 역사관을 통해서 연구한 자료 삼았다면 이건 2차 사유가 아니라 이건 1차 사유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사료 비판을 보죠. 사료 비판. 자, 사료 비판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무슨 비판과 무슨 비판을 나누죠? 외적 비판과 그 다음에 내적 비판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사료 비판을. 그리고 이제 내적 비판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소극적 비판과 적극적 비판, 그 다음에 문맥 비판과 그 다음에 텍스트 비판,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외적 비판 관련돼 갖고 한 문제 나왔어요. 03년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비판 관련돼 갖고 그 나왔는데 텍스트 비판보다는 문맥 비판이 많이 나와요. 네, 문맥 비판 나오고 어떤 역사의 상황이 주어지고 문맥 비판하시오. 그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언급됐어요. 그 여러분들 기출 분석하시면 한 7개, 8문제가 요 정도 문제가 나온 걸로 파악하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올까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출을 보면 10년 전, 15년 전 그런 문제들이 나와. 심지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문제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 예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항상 별표 치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건너뛰고 요거는 좀 볼게요. 사료는 그러면 사료 비판을 왜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이제 첫 문장에 나오는데 사료는 과거 잠깐만요. 예. 사료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완전한 형태를 전해지는 것도 아니죠. 불완전해. 그래서 사료가 알려준 역사적 사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료의 내용에 의식적인 건 아니거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사료가 전하는 과거 사실은 되게 불완전해요. 예,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또 사료를 적을 때 이 사료 자체에서 사실과 견해 혼용되고 때로는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 그 사료 내용을 사료 이용한 사람들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사료 자체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기록하는 과정에서 역사 기록자의 어떤 편견이나 관점이 대입돼서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달리 해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의 불안정성을 좀 더 완벽하진 않지만 100%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게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뭐냐 사료 비판 방법이야. 사료 비판. 자, 그러면 사료 비판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냐? 먼저 할 게 외적 비판이죠. 자, 외적 비판의 정의를 볼게요. 자, 외적 비판은 그 사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키는 거야. 진위 여부.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원본이냐 진본이냐,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료의 진본인가 또 원본인가를 확인한 거고 이런 것들이 외적 비판이야. 자, 그래서 외적 비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절차 과정도 암기해 두세요. 좀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예. 좀 보면 자, 사료의 저자나 작가를 확인한다. 첫 번째. 예. 그리고 이 사료의 연대를 확인하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 원사료의 진위 여부를 이제 가리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사료 중에 상당히 위작이 많아요. 도중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죠.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해. 저자나 작가 확인하고 이 사료가 어떻게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고 그다음에 사료의 보존 상태, 원저작의 보존 상태, 조작, 위작, 표절, 오류 등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료에 들어있는 문제의 부분적 차이를 추론해서 원문을 복귀시켜야 돼. 자, 예를 들어 갖고 고대 시대 때 한문 서술 방식은 지금 우리 그 한국어 서술 방식과 동일해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넘어가면서 한문학이 발달되면서 중국식 그 문법에 따라서 서술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고대 시대 때 사서에 갑자기 그 조선 시대 때 썼던 뭐 중국식 문법이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이 사료 자체가 도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됐거나 내용이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읽다가 그 조선시대 사료인데 갑자기 이성이란 말이 나오고 개발이란 낭만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개항 후에 썼던 일본식 조어도 막 튀어나온 거야. 자, 그런 것들은 보면 이거는 도중에 누군가 그 말을 집어넣거나 그 사료 자체가 이 조선시대 쓰여진 사료가 아니라 뭐냐면 나중에 개항 이후에 쓰여진 사료라는 걸 알게 해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적 차이, 그런 문제의 부분적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외적 비판이라는 거는 역사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근 학문이나 과학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속학이라든지 공문석학 같은 것들이 자주 활용되고요. 그리고 문자, 계보학, 화폐학, 연대학 이런 것들 보조적으로 이용해요.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탄소연대 측정법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그 유물 유적이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대충 어떤 시기에 만들어진가를 파악을 할 수 있죠. 예. 자, 하지만 그래서 외적 비판은 사료의 역사 연구 자료 인용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고 역사적 비판을 한다. 만약에 역사적 비판이 왜 부르냐? 사료를 역사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 외적 비판은 실제로 사료를 역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사료의 진위 여부만 하는 거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료에 담고 있는 내용 의미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외적 비판은 뭐에 속한다? 하급 비판에 속하는 거야. 하급 비판. 네. 내용 비판이 아니라 진위 여부만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 여부를 파악하는 거는 외적 비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적 비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비판을 보면 자, 사료의 내적 비판은 사료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신뢰성을 결정하는 작업으로서 역사적 분석이라고 한다. 신뢰성 확보죠. 예. 참고 이게 제가 줄치고 막 그랬는데 요게 왜 줄쳐냐면 제게 예전에 줄치고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걸 스캔해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한 게 많이 있긴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적 비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소극적 의미 비판, 적극적 의미 비판. 그다음에 텍스트 비판, 문맥 비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볼 게 이제 그 소극적 의미의 비판과 적극적 의미의 비판인데 소극적 의미로는 사료를 만든 저자의 능력의 자격을 규명하는 거야. 만약에 사료가 딱 보니까 7살짜리, 8살짜리 애가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믿을 수가 없겠죠. 일단 신뢰성이 딱 떨어지잖아. 자, 그 다음에 적극적 의미의 비판은 사료 내의 축자적 의미와 첨단 의미를 구별하는 축자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는 의미야. 실제 의미가 아니라 첨단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이 그 뜻하고 있는 의미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너 잘났다라는 말 있죠. 축자적 의미로서는 우리가 뭐예요? 너가 잘났다라는 의미 말 그대로 너가 참 잘났다는 거야. 근데 첨단 의미가 뭐죠?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잘난 척하냐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 뜻을.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되게 불쾌하죠. 근데 후에 이제 1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 봐요. 너 잘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미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축자적 의미와 첨단 의미를 구별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텍스트 비판과 문맥 비판이죠.
자, 텍스트 비판은 그 사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료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것이나 잘못된 내용의 가정들을 말 섞여 있는 검토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로서 비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강개토대왕의 신문열조 기사에 보면 백잔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백잔. 백잔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고려인들이 백제를 좀 낮춰 말하는 말이죠. 예, 그 의식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자, 문맥 비판은 사료에 나는 문맥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고 단순히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 목적을 하는데, 그때 고려할 것은 사료가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유의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여기 뭐 전실검열이나 독재자 문서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전두환 시대 때 제야 인사는 많이 들었어요. 제야 인사. 그러니까 제야 인사가 기국이었다. 제야 인사가 어디에서 활동했다. 그러면 제야 인사란 말은 뭘까 이건? 그 당시에 김대중을 뜻하는 거예요. 김대중. 예. 그래서 그 당시 전두환 시대 때는 그 검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고려해야지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문맥 비판이야. 자,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자, 아까 강개토 대왕비 운 있죠? 그 신문열조 기사를 분석하면서 단순히 그 문장뿐만 아니라 신문열조 기사에 나온 문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국제관계 이걸 또 분석을 하면 이게 뭐가 돼서 문맥 비판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외에는 분열도 있었고 야마토 정권이 그 중앙 집권 국가가 되지 이전의 국가였다. 상태였다. 그 때문에 여기서 외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 집단들 그리고 세력들의 집합체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네, 이거는 텍스트 비판이 아니라 문맥 비판이죠.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강개토 대왕비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내고 요 당시 외적 비판 그다음 문맥 비판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적 비판할 때는 그 강개토 대왕비의 그 여러 가지 글자에 마모된 것들을 원 상태로 복구시킨 게 외적 비판이잖아요. 그다음에 문맥 비판하는 것은 이제 그 강개토 대왕비에 쓰여져 있는 국제관계나 당시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요. 여기에 보면 이제 외적 비판이 인근 학문이나 과학기술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내적 비판 역사의 다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가들 위해서 행해진 게 보통이다. 그리고 또 외적 비판은 단지 사회의 진위 여부를 가리키는 작업인데 반해서 내적 비판은 외적 비판을 토대로 사회 적극적 가치를 부여하는 상급 비판을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내적 비판은 그 의미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하급 비판이 되는 거죠. 자, 요 문장은 뭘 어디냐면 두는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의 차이. 자, 이거 해서 사료 비판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그 어디를 넘어가냐면 그 파란 책에 있는 사료 학습 부분을 넘어갈게요. 예, 파란 책에 있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여기 이제 파란 책 151페이지 펴보세요. 151페이지. 자, 그 파란 책 151페이지 보면 이제 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 녹색 책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저 그 밑에 장점을 좀 약간 몇 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쭉 넘어가서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역사 수업에서 1차 사료를 역사 교재로 사용할 때는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재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석할 수 없는 외국어나 한자어를 현지 언어로 바꾸고 사료에 등장하는 역사 용어, 제도, 인물, 사건들의 설명을 덧붙이는 게 좋다. 자, 요거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거 녹색 책은 간단히 얘기했지만 녹색 책 얘기죠. 근데 파란색 간단히 얘기했죠. 아까 이제 할 때 사료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두 가지 있죠. 기초에 나왔던 거. 요것도 이제 요걸 요약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쭉쭉 넘어가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중간에 좀 이렇게 좀 볼게 중간만. 네. 자 사료학습할 때 주로 이제 탐구학습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때 이제 역사가 역사 연구 과정과 사료를 통해 역사 탐구 작업이 그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격 동일하고 할 때 역사 수업에 사용하는 수 있는 사료의 적극적 개발은 학생들 사고력 및 탐구 능력 배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료 학습을 하면 뭐와 연결된다. 물론 강의식 수업도 있어요, 사료 학습에. 근데 보통 탐구 학습과 연결돼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탐구 학습. 그래서 사료 학습과 탐구 학습을 서로 연결시켜 갖고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요거는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그 관련된 문제 분석도 제가 해 놨고요. 그래서 사료 학습, 탐구 학습, 지식의 결과를 아는 걸까요? 지식 가정을 아는 거야. 지식의 가정을 아는 거죠. 자, 지식의 가정을 아는 거고 이거는 누구하고 동일한 거야? 역사가 연구 과정하고 동일한 거야.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역사가 그 연구 과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 갖고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그 파란 책에 아니 녹색이 없는 파란 책에 나온 내용이 있다 했죠. 역사 사료학습 유용점을 쓰시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성돼 있어.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는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웬만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어. 왜냐면 치정은 편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째로는 사료학습의 유용점 보면 학생들은 하여금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과거의 사료 속에 기술된 내용과 이후 역사가들이 해석한 내용을 구분하고 다른 동시대의 자료를 비교할 때 통해 사료에 기술된 내용에도 왜곡과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왜곡과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준다.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역사는 계속 다시 쓰여진다고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쭉 읽고 학생들은 스스로 사회를 통해서 해석작을 쳐보면서 역사 지식의 생산 과정을 경험한다. 이런 것들이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서 다른 해석 과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역사가 다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장점은 역사적 사역은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해 준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을 직접 접하고 다루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료가 역사에 대한 의문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을 알 수 있다.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교과서 기술 내용이 바로 사회의 기초를 깨닫고 사회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모색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앞부분에 있죠. 역사 사료들은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그 해답을 제공해 준 걸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 사회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료 학습을 할 때 유용점 이렇게 쓰면 앞에서 언급했던 녹색책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파란 책에서 언급했던 그 세 가지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료학습의 모형은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녹색 책에서 나온 사료 비판, 비판적 읽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이제 논한 책에 나와 있는 그 사료학습 모형 있죠. 요 두 가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료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끝났고 그 다음 이제 할 게 뭐냐면 역사 연표하고 지도 부분이야. 연표 지도는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어. 예전에 좀 나왔다가 이제 안 나왔는데 요번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또 보기도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45분인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